들어보면 달라요. 시사 강펀치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가량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원로 논객이시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시사 강펀치 시간 꾸미겠습니다.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쓴소리를 이제 이어가고 계신데 오늘은 우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고치입니다. 65% 매우 높아요. 조 대표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65%만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실용 노선과 극좌 노선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는 실용 노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극좌 노선은 사법부 압박을 핵심으로 하는 건데 그건 또 정청래 대표의 행동으로 비춰지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중도 실용 노선에 대한 이 지지가 65%로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컨대 뭐 청와대로 돌아갔다든지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든지 탈원전 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전을 짓기로 했다든지 예. 뭐 에이펙 정상회담 잘 했고 한미 관계는 그래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게 합쳐져서 65%를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주가도 6천 올랐다. 주가 6천. 네. 예, 그거죠. 예. 부동산 정책도 지금 좀 효과를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좀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중도 실용을 상징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예. 대신에 왜 65까지밖에 안 갈까요? 못 하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그것은 정청래 대표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못 건다. 제대로 걸지 않는데 저는 이번에 사법 압박 3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두고 그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보아요. 네. 그 극좌를 상징하는 민주당 정청래 노선에 제동을 거는 힘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쌓이고 그렇죠. 있다. 네. 어제 대통령이 한국 사회 7대 비정상을 제시했습니다.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 조작 그리고 중대재해. 예. 이 제도 정비와 집행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는데 요거는 공감하세요? 공감하는데요. 이걸 집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검찰이에요. 특히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해야 될 과거 같으면 해야 될 사안이 마약 범죄라든지 공직부패, 예. 여기 주가 조작 같은 거 아주 이 지능 범죄는 과거에 검찰이 담당했던 거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면은 이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중수청으로 가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만은 이 기능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그동안의 공적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약입니다. 네. 제가 80년대에는 마약 전문 기자였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코리안 커넥션이라는 말도 만들었는데 그때 걱정했던 게 40년 뒤인 지금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검찰이 마약 수사를 잘했습니다. 이 마약 수사의 핵심은 조폭입니다. 조직 폭력이 마약에 손을 대면은 그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됐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야쿠자가 히로뽕에 손을 대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데 네. 일본의 야쿠자는 이제 거기에 손대는 사람과 안 되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폭력배가 조직폭력 조직이 마약에 손을 안 대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한국 검찰 또 경찰도 포함해서 무서워서 그들로부터 돈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대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처럼 마약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속으로 병들고 있는 게 마약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물론 우리 검찰이 잘 대응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마약이 좀 깨끗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미 잃어버리고 그런 건 있죠.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편화는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마약 중에서도 제일 독성 있는 그 헤로인 계통은 한국에서는 잘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이 뭐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 과거에 보면은 마약 수사로 이름을 날린 검사들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분들이 뭐 예컨대 유창종 검사장이라든지 전에 그렇죠. 이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그래서 이 마약 수사 부분에서 스타 검사가 있었다는 게 그게 잘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수청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게 약화될 거라고 약화됩니다. 우려하시는 거로구나. 예, 예. 어제 아무튼 그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뭐 SNS를 통해서 깨알같이 여기저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그렇죠.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느냐. 그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연일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날리고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찌 보면 국정의 구석구석 사회 현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깨알같이 지시를 하고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어떤 대통령과도 다른 그렇습니다. 지금 행태인데 굳이 비교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X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훨씬 더 이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디테일하죠.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함정도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무사 안일로 가기 쉬운 관료 체제에 어떤 경종을 울린다? 매기 역할을 하는 매기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뛰게 만드는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당장 그 주유소 기름값 SNS에 글을 썼다고 해서 기름값이 안 내려가더라도 그건 아니죠. 안 내려가더라도 그렇지 이거 당연히 대통령이 문제 제기해야지 뭐 이런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하는데 물론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는데 시행착오니까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는 사법 3법 거부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조갑재 대표께서는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관성으로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데요. 관성. 이게 지금 작년 9월에 이게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그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디서 비밀 회동을 했다는 설이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했는데 굉장히 무게 있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도 그다음에 부승찬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면서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아주 불순한 데서 출발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과거에 거짓말한 것을 다시 따져가지고 문제 삼는 걸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출발점은 작년 5월 1일이죠. 그 선고 아닙니까? 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파기환송 무죄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며칠 만에 해버린 거. 그게 모든 이 사법부 압박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에 대한 공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정무적 판결은 선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바로 앞두고 사법부가 직접 정치에 개입한 거라고. 그게 하려면 딱 자판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매듭 짓고 이게 파기환송하니까 완전히 선거 기간에 그게 큰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는 지금도 왜 그 타이밍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부터 계속하고 있는 게 너무 판을 벌려가지고 사법부의 구조 그리고 검찰청 해체로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대응이 비례관계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과된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후유증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부 수반이니까. 이거 나타나지 않을까요? 난 나타난다고 봅니다. 난 제일
첫 수혜자가 윤석열 피고인일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법예곡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그걸로 끝낼까요?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예. 5분. 그러면 완전히 확정 받는데 2년 3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가 한동훈 전 대표가 3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대법관 우겨 넣기 법, 소송 지옥법, 이거 헌법 소원하는 그건 알아서 기여법. 그래서 이게 나는 구조적인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후유증도 시간을 두고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게 피크에 달할 시점이 뭐 2028년 총선이 될지 그다음 대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뭐 저도 이 검찰 없애고 중수청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판 소원 제도나 법의 곡제 이런 것들 이제 방송에서 논평하면서 일단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이런 걸 했으면 이제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행정부가 미리 잘 대비해서 진짜 이 여러 가지 부작용만 더 많이 나타날지 아니면 억울한 시민들을 구제해 주는 그렇죠. 어떤 그런 기능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또 수사의 효율성으로 작용할지 이걸 이제 지켜보자. 그렇죠.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는데 조 대표 보시기에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일단 우려를 하시는 거로군요. 이런 벌어졌어요. 그럼 이걸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죠.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검사, 예. 경찰 그리고 판사들의 개인적인 양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죠. 예. 하나하나 사건을 다룰 때 그분들이 뭐 다 그동안 법학 교육 배워온 원칙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관계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뭐 이런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 구조를 우리 조 대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좀 특이한 구조죠. 예, 이렇게 빨리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잘 그 내분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용 노선과 제가 극좌 노선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노선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고 하는데 그렇죠. 현재로는 실용 노선을 가진 세력이 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똑같은 그 일종의 거울 효과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파 진영에서도 있잖아요. 예. 장동혁 노선과 한동훈 노선은 다르잖아요. 예. 그게 또 싸우고 있어요. 예. 여기도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혹시 이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 중도적 또는 저 온건한 쪽 실용적인 세력이 서로 이렇게 수렴할지 모르죠. 한가운데서. 네, 그런데 그만한 저 여론의 구조는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보수 진보 이게 좌파로 나눌 필요 없이 딱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헌법을 인정하느냐, 상식 있는 사람이냐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위치할 사람이 난 70%라고 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국가 중심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는 중도 실용주의와 조금 더 강한 개혁이 그렇죠. 경쟁 구도를 하면서 당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이 아주 극우적인 장동혁 노선과 한동훈 그렇죠. 노선이 경쟁을 하며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 차이 아닐까요? 지금은 그런데 갈라진다 하면은 크게 가겠죠. 합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합쳐서도 안 되고 합쳐질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 극우가 이 단순한 극우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극우는 예. 극우 플러스 컬트 그룹이거든요. 예. 컬트 그냥 부정선 업무로는 이것은 광신으로 봐야지 여기다가 또 반중선동까지 하니까 최악의 극우 세력입니다. 극우는 보수가 아니고 오히려 극좌와 가까운데 그래서 갈라지고 이 합리적 보수가 앞으로 재건의 길로 갈 때 중도 놓쳐버린 중도를 얼마나 포섭하느냐 네. 이런 남겠죠. 네. 그런데 연일 장동혁 대표는 뭐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한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라도 8월달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장동혁 대표가 될 거다라는 뭐 장해찬 부원장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 길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예. 그구니까요. 예.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그 부정선거를 중국이 뒤에서 조종했다고 예. 확신하는 사람들이 못할 짓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 이미 선거는 포기했어요. 그건 뭐 행태를 보면 압니다. 예. 포기 안 했다고 하지만 행태를 보면 예. 알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 명함을 돌리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 딱 시작되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서 오겠다고 하면 오지 마라 그럴 거라고요. 그럼 이 순간 당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지금 벌써 없어졌어요. 그 단계로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정당이 아닌 이상한 패거리가 돼버리는데 그래도 네. 가는 것은 네.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 핵심은. 그리고 당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걸 믿고 있다는 믿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너무 강조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피고인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한 30%에 도달한 적이 있어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진보 중에는 5%밖에 안 되는데 네. 보수의 50%. 그렇다면은 짠물화되어 있는 국힘당의 당원은 60~70% 될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바꿔지느냐는데 이게 부정성 음모론은 잘 안 안 바꿔져요. 바뀌어지죠 이거는. 한번 빠지면은 예.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걸 막 고정적으로 한 20%라고 믿고 아니 20%의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정당은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걸 믿고 뭐 선거 패배 이후에도 계속 그냥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당이 쪼개지든지 어. 뭐 그런 상황이 나겠죠. 쪼개질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궐선거 어디에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로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부산 갔죠. 네. 아마 사람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서문시장에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윤석열, 장동혁, 전환길로 대표되는 보수 이거는 아니지 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분노. 예, 예. 분노가 난 폭발한 거로 보는데 그건 큰 에너지죠. 이건 안 되지 하는 에너지가 그게 한동훈 쪽으로 몰리는데 그걸 얻고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보선에 출마해가지고 승리한다면은 그건 상당한 정치력을 확보하는데 이게 지금은 인기란 말입니다. 예. 인기를 표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출마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조 대표께서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코치한다면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라라고 코치하시겠어요? 그런데 좋은 장소에 나와야죠. 물론 좋은 장소는 좀 부산, 될 만한 곳이 있어야죠. 부산 대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정통성을 다투는 예. 싸움이 될 테니까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된다. 예. 정면 승부를 걸어서 그렇죠. 만약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계속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고자 하는 국민의힘을 떨쳐나와서 신당 창당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구심점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신당 창당이 될지 아니면 국힘당 안에서의 투쟁을 통해서 될지. 그쪽을 몰아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 패배한 후의 여론 구조에서는. 그런데 뭐 저는 한 장동혁 이 세력은 역사의 흐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어요. 촉박해요. 그러나 한동훈 세력은 뭐 역사의 흐름을 같이 가니까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방송에서 이제 가끔 그런 언급을 했는데 우리 과거에 우리 보수 정당 안에도 진짜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중국에 대한 의심을 갖고 또 민주당 세력 전체를 거의 친북 세력으로 보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 분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계셨던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뭐 약간 중도적인 색깔을 표방하는 후보를 내세워도 그냥 조용히 하면서 밀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엄과 탄핵 이런 걸 거치면서 또 이 부정선거 그 주장이었던 노골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걸 주장한 적이 처음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 사람들하고 이른바 중도적 색깔의 어떤 저 보수하고 이게 완전히 함께 할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건넜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네, 네. 극우는 극자와 가까워요. 실제로 이 부정성 음모론을 올라가면은 김어준과 만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김어준의 제자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 전부 다가 민주당을 돕고 있어요. 네, 네. 결과론적으로 네. 민주당을 돕고 민주당의 귀염둥이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당 해산할 필요가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글쎄, 그렇게 완전히 강을 건너버린 두 세력이 하나로 합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죠. 없습니다. 합쳤어도 안 되고 합치면은 그 맑은 물에 빨간 네. 뭐 잉크 하나 들어가서 완전히 붉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모든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네. 또 공격적이에요. 절대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법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반사회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에요. 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죠. 미국도 공화당원의 한 60%가 부정선거로 트럼프가 졌다고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게 두 민주주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음모론이라고요. 그리고 양쪽이 서로 통하는 거 있고. 네. 그래도 아무튼 지금 뭐 미국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쨌든 권력을 유지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면 지금 우리 조 대표 분석에 의하면 한동훈 전 대표로 상징되는 그런 이 진짜 보수 그 사람들이 중도층을 조금 더 견인해 가면서 이른바 극우 세력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우뚝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의 이 대한민국 보수를 그나마 이렇게 좀 뭐 지탱해 왔던 한 20%가 상실돼 버리는 건데 그렇죠. 권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걸 빼놓고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죠.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예. 아니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달라져요.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이 20%도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합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는 어렵죠. 아니 국회의원 선거가 어려운 기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비대화 아닙니까? 네. 아니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한국 세계에서 유리하고 아니 도시화되면은 예. 자연히 이 좌파 또는 진보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가능한데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요새 열심히 저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은 과거에 YS하고 DJ처럼 경쟁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수의 구명정으로 두 사람이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네. 과거 3당 합당을 해서 보수 정당의 기반이 대폭 확대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을 보면 과거 YS계 쪽의 사람들은 다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 됐죠. 어찌 보면 박정희 시대 공화당과 전두환 노태우 시대 민정당이 그냥 남아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윤석열, 장동혁 이 세력은 족보가 없는 세력이에요. 보수는 족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좌파하고 다르잖아요. 보수란 게 결국 죽은 사람, 사는 사람, 태어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가치관인데 족보 없는 사람들이니까 족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 박정희 공화당이나 전두환 민정당도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지. 그쪽도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보수는 이제 괴멸 상태로 들어갔는데 보수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니까 그렇죠. 괴멸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러나 12월 3일 한동훈의 선택이 있었으므로 보수가 살 수 있는 밧줄을 하나 잡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 밧줄이 하나 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애매했더라면 표결에 참석 안 했으면은 그건 뭐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아침 SNS에 마지막 호소라고 그러면서 지금 뭐 수도권의 장수들이 도대체 이 국민의힘으로 선거를 못 치른다는 이제 호소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진짜 후보가 확정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 유세 오지 마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당 지도 빨리 교체하자 소리가 더 커져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거예요.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나오고 무슨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어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새 뭐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배현진 의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됐어요. 그것도 큰 사건 아닙니까? 사건이죠. 그런데 그 결정문이 보면은 결정적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윤리위가 첫째는 무능했다는 거고 아주 불성실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헌법까지 들고 나와서 딱 하는 건 처음 봤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네.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 이름 뭐죠? 이호선 무슨 당무감사위원장, 예. 윤뭐 당윤리위원장 한 사람은 확실한 부정선거 음모론자고 공개적이고 윤이란 분도 확실한 윤석열 판데 이런 사람들한테 칼을 쥐어줘가지고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고 거기다가 또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정현 관리위원장. 그 사람은 뭐 공개적으로 윤석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칭송했던 사람이니까 이 세 사람이 칼을 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무슨 암시냐? 이번 공천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폈던 사람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시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기관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선이 안 되겠죠. 아니 될 사람도 있겠죠. 모 지역에서는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보수도 아닌 극우 그 극좌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 또 자기들만의 정당 구조와 후보로 가려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아둥바둥 하겠지만 아마 그 끝은 거의 보나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예. 그러니까 한국 보수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면서 거의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을 갖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선거까지 많이 남았고 각종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시사 강펀치였습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고맙습니다. 네, 장미화의 봄이 오면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